인간의 탐욕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평범했던 이웃은 가장 끔찍한 악마의 얼굴을 쓴다. 2002년 11월, 차가운 초겨울바람이 불어오던 안성의 한 조용한 마을. 평화롭던 이 농촌 마을의 정적은 한밤중 울려 퍼진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다. 돈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수십 년의 정을 단숨에 집어삼켰고, 가장 안전해야 할 단란한 가정집은 차가운 밀실로 변해버렸다. 짙은 어둠 속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던 그날 밤의 현장.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아직도 그 집 문을 열었을 때 뿜어져 나오던 압도적인 공포의 공기를 잊지 못한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진실을 끌어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듣고 싶은 사건 이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건의 발단은 2002년 11월 27일 자정이 가까워지던 시각. 관할 경찰서 형사계의 무거운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의 음성에는 억누를 수 없는 깊은 초조함과 미세한 떨림이 짙게 배어 있었다. 부모님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전화를 안 받으실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습니다. 야간 당직을 서고 있던 수사관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는 단순한 미귀가자 신고나 노인들의 깊은 수면으로 인한 오인 신고로 치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년간 험악한 강력사건 현장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 형사들의 직감은 달랐다. 수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전달되는 가족의 원초적인 불안감은 언제나 일상적인 통계를 비웃듯 최악의 사태를 암시하는 법이다. 더구나 노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전원이 연락 두절이라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초동수사팀은 일말의 지체 없이 즉각 경기도 안성시 공두읍에 위치한 신고자의 본가로 경찰차의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했다. 도착한 곳은 과거 안과 의원으로 사용되었던 2층짜리 대형 단독주택이었다. 은퇴한 76세의 전직 노의사, 그의 70세 아내, 그리고 76세의 처형이 함께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곳이었다. 한때는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을 활기찬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낡고 육중한 건물만이 남아있었다. 평범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의 풍경 속에서 제법 규모가 큰 이 저택은 그날따라 묘하게 웅장하면서도 칠흑같이 거대한 검은 묘비처럼 우뚝 서 있었다. 집 안팎의 모든 조명은 꺼져 있었고 스산한 초겨울의 매서운 칼바람만이 마른 나뭇가지를 기괴하게 흔들며 수사관들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적막한 마당에는 생명체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일선 형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손전등의 좁은 빗줄기에 의지한 채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건물 외곽을 먼저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현장 보존과 초기 단서 확보는 모든 수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외부 침입의 흔적이었다. 유리 창문이 깨져 있는가? 문고리가 인위적으로 파손되었는가? 담벼락이나 창틀 아래에 낯선 자의 족적이 남아있는가? 과학수사의 기본 원칙에 따라 외곽을 꼼꼼하게 훑어본 형사들은 동시에 짧고 무거운 탄식을 내뱉었다. 놀랍게도 그 어떤 강제 침입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창문은 안에서 굳게 닫혀 있었고 견고한 방범창은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사건의 뼈대를 세우는 수사관들에게 매우 치명적이고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야심한 시각, 외부에서 억지로 문을 뜯고 들어온 불청객의 소행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누군가 내부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보유한 자의 소행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범인은 피해자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노무하다는 초기 프로파일링이 현장 외곽에서부터 굳어지는 순간이었다. 잠겨있던 현관문을 잠금장치 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순간 수많은 참혹한 현장을 목격했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수사관들조차 본능적으로 숨을 죽여야만 했다. 집안은 일상적인 삶의 온기와 평화로움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마치 진공상태와도 같았다. 고요하다 못해 고막이 먹먹해질 정도의 무겁고 기괴한 정적이 현관부터 거실 끝까지 짓누르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설명하기 힘든 서늘하고 비릿한 냄새가 미세하게 입자를 이루며 떠돌고 있었다. 형사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기 전 현장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발끝을 세운 채 플래시 불빛으로 어둠의 장막을 하나씩 걷어냈다. 그리고 거실 중앙과 방 안으로 이어지는 복도의 동선을 비추던 빗줄기가 일제히 한 곳에서 멈춰섰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발견된 참상은 수사관들의 두 눈을 의심케 했다. 은퇴한 노 의사, 그의 헌신적인 아내, 그리고 처형. 3명의 노인은 그곳에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일상적인 단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자비 없고 냉혹한 손길에 의해 강제로 영원한 잠에 빠져버린 상태였다. 3사람 모두 자신들의 안식처에서 예고 없이 찾아온 사신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편도 여행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다. 현장 보존을 위해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치는 형사들의 굳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저 참혹하다는 건조한 단어 하나로는 이 끔찍한 현장을 온전히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바닥에 흩어진 수많은 흔적들은 피해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마주해야만 했던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 그리고 절망적인 저항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혈흔의 패턴 분석을 위해 현장을 살피던 전문가들은 범행의 방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방적이고 압도적이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범행의 도구로 추정되는 결정적인 물건은 거실 한 구석에 덩그러니 마치 버려진 쓰레기처럼 떨어져 있었다. 두 동강이 나버린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배트. 이 흉측하게 부러진 금속 막대기는 범인이 3명의 힘없는 노인에게 가한 물리적 힘의 크기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했는지를 대변하는 유일한 침묵의 주문자였다. 도대체 인간의 육체에 얼마나 강력하고 악의적인 힘을 실어 휘둘렀기에 단단한 금속 재질의 배트가 그토록 처참하게 꺾여버릴 수 있단 말인가. 범인은 일말의 인간적인 망설임도 최소한의 죄책감도 없이 마치 입력된 명령만을 수행하는 고장난 기계처럼 그들을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이웃의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집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할 만큼 신속하고 잔혹한 솜씨였다. 범인은 3명의 숨통을 끊는 과정을 오직 목표를 향한 하나의 단순한 작업으로만 여겼던 것이 분명했다. 본청의 과학수사대 현장 감식반이 속속 도착하며 본격적인 증거 수집과 현장 감식이 밤을 새워가며 시작되었다. 거대한 조명차가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방진복으로 무장한 감식 요원들이 집안의 모든 문고리, 스위치, 바닥의 미세한 지문, 흐릿한 족적,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섬유 한 가닥조차 놓치지 않기 위해 특수 약품과 루미놀 반응 검사를 동원하여 꼼꼼한 체증을 진행했다.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텅 빈 집안의 정적을 채우는 가운데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베테랑 형사반장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표와 퍼즐 조각들로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왜 하필 이 평범하고 조용한 집이었을까? 강도의 우발적인 범행인가? 아니면 깊은 원한에 의한 치밀한 계획범죄인가? 단순한 빈집털이범이 무언가에 놀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간 뒷모습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통제되어 있었다. 외부의 강제 침입 흔적이 전무하다는 결정적인 사실, 그리고 무방비 상태였던 3명의 노인을 이토록 완벽하고 신속하게 처리한 뒤 유유히 사라졌다는 점은 범인이 이 집의 내부 구조와 가족의 동선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어보고 있는 인물이라는 수사팀의 확신에 쐐기를 박았다. 피해자들은 늦은 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모니터에 비친 그의 얼굴을 보고 아무런 의심 없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해 주었을 것이다. 어쩌면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추운 날씨에 찾아온 그를 위해 따뜻한 찬물을 올리려 등을 돌렸을지도 모른다. 가장 굳건하게 믿었던 대상, 혹은 일상에서 가장 경계하지 않았던 친숙한 존재가 어느 순간 탐욕에 눈이 먼 사신으로 돌변해 등 뒤에서 부러진 야구 배트를 꽉 쥐고 서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참혹한 현장의 진상을 묵묵히 기록하며 집안을 샅샅이 뒤지던 감식반원의 다급하고 날카로운 외침이 굳어있던 공기를 찢었다. 반장님, 여기 안방 쪽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고가 열려 있습니다. 방 안에서 단서를 찾던 모든 수사관들의 예리한 시선이 일제히 안방의 구석으로 쏠렸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야 할 육중한 철제 대형 금고의 두꺼운 문이 흉측하게 입을 벌린 채 그 어두운 내부를 훤히 드러내고 있었다. 금고 주변의 바닥은 누군가 무언가를 미친 듯이 급하게 찾은 흔적이 역력했다. 서랍장은 신경질적으로 뒤집혀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과 귀중품 상자들이 이리저리 엉켜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이것은 경찰의 수사 방향을 단숨에 결정지을 사건의 첫 번째 이정표였다. 범인의 진짜 목적은 오랜 기간 쌓여온 맹목적인 원한도 복잡하게 얽힌 치정도 아닌 아주 뚜렷하고 노골적인 물질적 탐욕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가가 열린 금고 안을 정밀하게 살펴본 형사들은 잠시 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다시 한번 깊은 혼란과 미궁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 돈을 노린 강도라면 당연히 모두 쓸어 담았어야 할 현장인데 범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는 일반적인 범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치명적인 모순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피비린내 대신 차가운 탐욕의 냄새만이 진동하던 2002년 안성의 그날 밤, 모든 진실을 묵묵히 삼켜버린 낡은 저택. 과연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 형사들은 범인이 남긴 치명적인 실수를 찾아내고 숨겨진 실마리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끔찍한 밀실에서 시작된 수사는 이제 막 무겁고도 잔혹한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다. 사건의 지휘권은 즉각 관할 경찰서의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강력반으로 넘어갔다. 단순한 강도나 우발적인 침입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현장의 공기가 증명하고 있었다. 3명의 노인을 한날 한시에 영원한 심연 상태로 밀어넣은 범인의 수법은 지나치게 대담했고 또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차분했다. 강력반 형사들은 끔찍한 현장의 참상을 뒤로한 채 범인이 남긴 보이지 않는 발자취를 쫓기 위해 즉각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파고든 것은 피해자 가족의 주변 인물 관계도와 최근의 재산 변동 내역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계획적인 참극은 결국 돈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종착지를 향해 흐르기 마련이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수사관들의 노트북 화면 위로 믿기 힘든 숫자들이 떠올랐다. 은퇴한 노의사의 일가는 단순한 지역 유지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엄청난 자산가였다. 특히 최근 해당 지역 일대에 대규모 개발붐이 일면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었고 그 대가로 지급된 토지 보상금의 규모가
무려 45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이 거대한 돈의 냄새는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필연적으로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짐승들을 유인했을 것이다. 형사들의 직감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이것은 철저하게 막대한 자본을 노리고 기획된 타깃 범죄였다. 하지만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 안방의 상황은 수사관들의 논리적인 추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기괴한 모순을 덩그러니 내비치고 있었다. 입을 쩍 벌린 채 내부를 드러낸 대형 철제 금고. 범인은 분명 이 금고를 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금고 내부를 정밀하게 비추던 감식반원들의 플래시 불빛 아래에 드러난 광경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금고 안에는 무려 4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만원권 현금 다발과 묵직한 순금 골드바가 손도 타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일반적인 침입자라면 이성을 잃고 눈앞에 금부치와 현금부터 주머니에 쑤셔 넣었을 것이다. 돈을 목적으로 3명의 노인을 영구적인 침묵 속으로 정리해버릴 만큼 잔혹한 자가 눈앞에 굴러다니는 수천만 원의 현금과 황금을 그대로 두고 떠났다. 이것은 범인이 심리적으로 극도로 쫓기는 상태였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 자잘한 귀중품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만큼 더 거대하고 구체적인 무언가만을 노리고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강력반은 즉시 금고 안에 남아있던 것들 대신 원래 그곳에 있어야만 했으나 사라진 것이 무엇인지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최근 행적과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지던 수사팀은 마침내 지역 농협 지점장을 대면하여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지점장의 떨리는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진실은 수사관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건 발생 당일 아침, 노 의사는 매우 다급하고 확고한 목소리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미화를 대량으로 환전해야 할 급한 용무가 생겼으니 당장 현금 3억 원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워낙 고액의 거래처였기에 은행 측은 VIP 고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지점장과 직원은 즉각 1만 원권 지폐로 3억 원을 마련했다. 그 부피와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3만 장의 지폐 다발을 도저히 일반적인 가방에 담을 수 없었던 은행 직원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다란 사과용 종이 상자 2개를 구해 그 안에 돈 다발을 꽉꽉 눌러 담았다. 그리고 그날 오전 은행 직원이 직접 차를 몰고 의사의 저택으로 찾아가 거실 한가운데에 그 무거운 현금 상자 2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지점장의 진술이 끝나는 순간 강력반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현장 감식반이 집안 전체를 이잡듯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2개의 커다란 사과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퍼즐의 핵심 조각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다. 범인의 목적은 금고 안에 4천만 원이나 금괴가 아니었다. 오직 그날 아침 이 집에 배달된 사과 상자 2개에 담긴 현금 3억 원뿐이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범인은 오늘 아침 이 집에 3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이 종이 상자에 담겨 배달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해자가 왜 갑자기 미화 환전을 위해 그 거액을 준비해야만 했는지 그 은밀한 이유까지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자였다. 이러한 고도의 정보는 우연히 이웃집 담장을 엿본다고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재산 상태와 당일의 동선, 심지어 금융거래의 세부적인 타이밍까지 조율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된 내부자 혹은 그에 준하는 지인일 수밖에 없다는 프로파일링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늦은 밤 찾아온 불청객을 향해 아무런 경계심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상자 2개를 노리고 찾아온 악마에게 미소 지으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려 했을지도 모른다.
범인은 방심한 노인들의 등 뒤에서 서늘한 금속 배틀을 치켜들었고 세 사람을 차례대로 차가운 바닥에 눕힌 뒤 목적했던 2개의 무거운 상자만을 들고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찰나였고 목적은 잔혹하리만치 뚜렷했다. 하지만 사건의 윤곽이 잡혀갈 무렵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던 한 젊은 형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다급하게 무전기를 집어들고 반장을 호출했다. 범인의 완벽해 보이던 계획 속에 경찰마저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끔찍한 공백이 하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장님, 이상합니다. 이 집의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자는 3명이 아닙니다. 노 부부와 처형, 그리고 손자가 1명 더 있습니다. 현재 19살인 손자가 함께 살고 있어야 정상인데 집안 어디에도 아이의 흔적이 없습니다. 거실과 안방, 그리고 부엌을 가득 채웠던 짙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정작 19살 청소년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손자의 방은 누군가 다녀간 흔적조차 없이 고요했다. 새로운 공포가 수사팀 전체를 덮쳤다. 이 사라진 소녀는 탐욕스러운 범행에 가담한 공범인가? 아니면 범인의 얼굴을 목격한 대가로 이미 어딘가로 은밀하게 편도 여행을 떠나버린 4번째 희생자인가? 안성저택을 감싸고 있던 짙은 어둠 속에서 19살 손자의 진발은 수사팀에게 가장 뼈아프고도 소름 끼치는 변수로 다가왔다. 베테랑 수사관들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빠르게 그려지고 있었다.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 상자를 챙겨야 했던 범인에게 집안에서 마주친 혹은 범행 직후 귀가한 10대 청소년은 자신의 얼굴을 명확히 알고 있는 치명적인 목격자일 수밖에 없었다. 범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완벽한 범행을 위해 반드시 입을 영원히 다물게 만들어야 할 최우선 제거 대상이었다. 이미 3명의 노인을 차가운 바닥으로 보낸 그 무자비한 손길이 어린 손자마저 어딘가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영구적인 편도 여행을 보냈을 것이라는 불길한 직감이 현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강력반은 즉각 기동 타격대를 호출하고 안성 일대의 야산과 저수지, 버려진 공터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망을 펼치기 시작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아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단 1분이라도 빨리 찾아내야만 했다. 무전기의 건조한 기계음만이 수색팀의 타는 속을 대변하던 그 순간 수사본부로 한 통의 긴급한 연락이 날아들었다. 발신지는 안성이 아닌 서울의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실이었다. 신원미상의 10대 후반 남성이 후두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실려왔습니다. 현재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위중한 상태입니다만 안성 사건의 실종자와 인상착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연락을 받은 담당 형사들은 안도감과 동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즉각 서울로 차를 몰았다. 아이가 기적적으로 발견된 곳은 안성 본가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인적이 완벽하게 끊긴 외진 공터였다. 누군가 아이를 그곳까지 유인하거나 강제로 태워 이동한 뒤 무자비한 물리력을 가하고 어둠 속에 유기한 것이 명백했다. 짐승만도 못한 범인은 아이가 당연히 차가운 바닥에서 숨을 거둘 것이라 확신하고 떠났겠지만 19살의 젊은 생명력은 꺼져가는 의식의 끈을 기적적으로 붙잡고 행인의 눈에 띄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수사관들이 마주한 손자의 모습은 참담했다. 온몸은 흙먼지와 상처투성이었고 머리에는 둔탁한 금속에 강하게 가격당한 깊은 흔적이 역력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파리하게 질린 소년의 얼굴을 지켜보며 형사들은 묵묵히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모든 수사의 성패는 저 소년이 깨어나 자신의 기억 속 심연에 봉인된 그날 밤의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며칠의 뼈를 깎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소년의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다. 담당 수사관과 프로파일러는 극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 피해자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가장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병상에 다가갔다. 진술조사는 아이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매우 천천히 진행되었다. 초점을 잃고 흔들리던 소년의 눈동자는 수사관의 차분한 목소리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이내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그날의 끔찍했던 악몽을 조심스럽게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소년의 입에서 흘러나온 진술은 경찰의 논리적인 추리를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범인의 극악무도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거대한 단서의 광맥이었다. 사건 당일 늦은 오후, 혼자 방에 있던 소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근한, 평소 가족처럼 따르던 아저씨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아주 오랜 지인의 아들로 평소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살뜰히 챙기며 노부부의 깊은 신임을 무한히 받던 인물이었다. 할아버지가 지금 밖에서 맛있는 저녁을 사주신다고 식당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태워줄 테니 얼른 나와서 차에 타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소녀는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고, 대문 앞에는 익숙한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수석에 올라탄 소녀는 식당으로 향한다는 들뜬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차량은 번화한 식당가가 아닌 가로등조차 닿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교외의 으슥한 공터로 향했다. 차가 멈춰선 곳은 인적이 완벽하게 끊긴 공터의 한 구석이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소년이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 운전석에서 내린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겠다며 소년을 밖으로 불렀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차에서 내린 소년이 등 뒤를 돈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소년의 기억은 거기서 끔찍한 파편으로 조각났다. 등 뒤로 다가온 바정한 아저씨의 손에는 은빛으로 번뜩이는 묵직한 알루미늄 배트가 쥐어져 있었다. 소년이 미처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범인은 혼신의 힘을 다해 소년의 뒤통수를 향해 자비 없는 스윙을 날렸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소년의 시야는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점철되며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이 가물거리는 마지막 순간, 소년의 흐릿한 시야에 담긴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저씨의 차갑고 소름 끼치는 무표정이었다. 평소에 다정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목표물을 완벽하게 처리했는지를 확인하는 사냥꾼의 냉혹한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범인은 소년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물론 미련 없이 차에 올라타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그 길로 안성의 본가로 향한 범인은 방해물이 될 수 있는 손자를 먼저 처리했다는 안도감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3명의 노인에게 접근하여 현관문을 열게 만들었을 것이다. 소년의 진술이 끝나는 순간 병실 안에는 숨막히면 정적이 감돌았다. 안성 본가의 참극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그토록 조용하고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아귀를 맞추며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면식범의 소행일 것이라는 강력반의 초기 프로파일링은 정확하게 적중했다. 범인은 집안의 내부 사정은 물론 노 이사가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족들의 심리적 맹점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종한 소름 끼치는 기질의 소유자였다. 이제 경찰의 수사망은 더 이상 허공을 향해 그물을 던질 필요가 없어졌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3억 원이라는 현금 상자와 함께 사라져버린 유령에게는 이제 확고한 이름과 직업, 그리고 뚜렷한 얼굴이 생겼다. 피해자 가족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수십 년간 선량한 이웃의 가면을 쓰고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던 자. 가장 친숙한 얼굴로 접근해 3명의 노인을 영원한 심연으로 인도하고 어린 손자마저 지옥의 문턱까지 밀어붙인 두 얼굴의 악마. 담당 형사는 굳은 표정으로 진술 조서를 덮으며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추상 같은 지시가 수사본부를 향해 날아갔다. 수사의 방향타가 급격히 선회하는 순간이었다. 이제부터는 이름이 특정된 단 한 명의 사냥감을 향한 숨막히는 포위망을 좁혀 들어갈 차례였다. 범인의 신원이 확보된 이상 그가 남긴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그리고 도주로의 궤적은 경찰의 예리한 레이더망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19세 소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파편화된 진술은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 위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단숨에 하나의 잔혹한 초상화로 완성시켰다. 강력반은 즉시 소년이 지목한 아저씨, 즉 31세 보험 설계사 도씨를 유력한 용의 선장에 올리고 전방위적인 내사에 돌입했다. 통신사로부터 긴급 확보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기지국 발신 위치 추적 결과는 소년의 증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끔찍한 진실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노 의사와 손자의 휴대전화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수신 기록의 발신자는 모두 도씨의 번호였다. 특히 손자가 쓰러진 으슥한 공터 인근의 기지국에서 범행 추정 시각에 도씨의 휴대전화 전파가 잡혔다는 사실은 그가 이 모든 비극의 연출자이자 실행자임을 가리키는 부정할 수 없는 디지털 증거였다. 도씨는 피해자인 전직 노의사와 수십 년간 호영호재하며 가족처럼 지내온 막역한 지인의 아들이었다. 번듯한 직장을 가진 30대 초반의 청년. 그는 평소 깍듯한 예의와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노의사 부부의 굳건한 신임을 얻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그를 친조카처럼 아꼈고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나 금융 업무에 대한 조언을 구할 정도로 그에게 깊은 경계의 빗장을 풀어둔 상태였다. 수사관들은 어떻게 그토록 평범하고 친절한 가면을 쓴 자가 하루아침에 3명의 노인과 1명의 소년을 차가운 수면 아래로 밀어넣는 악귀로 돌변할 수 있었는지 그 깊고 어두운 심연의 동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해답은 바로 환전이라는 미끼에 있었다. 금융지식에 밝았던 보험 설계사 도씨는 평소에도 노이사가 막대한 자산을 달러로 환전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을 종종 도맡아 처리해주곤 했다. 최근 수용된 토지보상금으로 4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이 노이사의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자도 바로 도씨였다. 그는 범행 전날 노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매우 은밀하고 달콤한 제안을 건넸다. 어르신, 지금 환율이 몹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미화 20만 달러를 현찰로 구해드릴 테니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에 맞춰 현금 3억 원을 준비해 두십시오. 노 의사는 수십 년 지기의 아들이자 금융 전문가인 그의 말을 티끌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젊은 청년의 수고를 기특하게 여겼을지도 모른다. 아침 일찍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 상자 2개 분량의 거액을 안방 거실에 모셔둔 것도,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을 때 환한 미소로 굳게 닫힌 현관문을 활짝 열어준 것도 모두 도씨를 향한 맹목적인 신뢰 때문이었다. 도씨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이용해 현금이 가득 찬 상자가 집 안으로 배달되는 완벽한 타이밍을 설계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후환이 될 수 있는 19세 손자를 밖으로 유인해 차가운 공터에서 금속 배트로 묵직한 스윙을 날려 조용히 처리한 뒤 텅 빈 무대와도 같은 안성저택으로 향했던 것이다.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던 바로 그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파견된 현장 감식팀으로부터 수사본부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회신이 도착했다. 혈흔과 어지러운 족적만 가득했던 참혹한 거실 현장에서 범인이 무심코 흘리고 간 치명적인 물리적 증거가 마침내 뚜렷한 형태를 드러낸 것이다. 반장님, 지문이 나왔습니다.
감식반원이 건넨 서류에는 완벽에 가까웠던 범인의 알리바이를 산산조각 내 과학의 결정체가 담겨 있었다. 지문이 채취된 곳은 두 군데였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억지로 뜯고 들어온 흔적이 전무했던 거실 중문의 유리창 표면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이 발견된 장소는 수사관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거실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작고 낡은 전자계산기의 버튼 위였다. 환율을 계산하고 3억 원이라는 돈의 액수를 맞추기 위해 노 의사와 마주 앉아 무언가를 설명하던 도 씨가 무의식 중에 맨손으로 계산기 버튼을 두드렸던 것이다. 수만 가닥의 미세 섬유와 머리카락을 분석하고 특수 형광군마를 도포한 끝에 얻어낸 뚜렷한 융선 자국. 그것은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도 씨의 십지문 정보와 100% 일치했다. 소년의 생생한 진술, 통화 발신기지국의 위치 데이터, 그리고 현장 탁자 위 계산기에 선명하게 찍힌 지문까지. 도 씨를 올가맬 세 겹의 튼튼한 증거의 그물이 완성되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수사본부는 즉각 검찰에 도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발부와 동시에 중무장한 강력팀 요원들이 도 씨의 은신처로 지목된 자택을 향해 매서운 속도로 출동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을 유지한 채 도 씨의 거주지를 겹겹이 포위한 경찰 병력. 현관문 잠금 장치를 신속하게 해제하고 좁은 복도를 지나 권총과 삼단봉을 진 채 집 안으로 들이닥친 수사관들의 눈빛은 매섭게 번뜩였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날카로운 외침이 텅 빈 거실을 울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정적뿐이었다. 방 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옷장문은 반쯤 열린 채 내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다급하게 침실로 진입한 반장이 이불을 들춰내며 손등으로 침대의 매트리스를 짚어보았다. 이미 사람의 온기라고는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은 차갑게 식어버린 표면만이 그들을 맞이했다. 도 씨는 이미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짐작한 듯 꼭 필요한 짐과 함께 3억 원이 담긴 2개의 상자를 챙겨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뒤였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타깃을 노린 사냥꾼은 역으로 자신이 사냥감이 될 위기에 처하자 본능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달아났다. 두 얼굴을 가진 악마의 꼬리는 잡았지만 몸통은 다시 한번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한번 냄새를 맡은 끈질긴 추적자들은 절대 걸음을 멈추지 않는 법이다. 계산기에 남겨진 지문은 그가 실존하는 인간이라는 명백한 증거이며 3억 원이라는 엄청난 무게의 돈 상자를 짊어지고 하늘로 솟거나 땅으로 꺼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 수사본부의 시선은 안성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의 도로망과 은밀한 뒷골목을 향해 매섭게 확장되고 있었다. 도주하는 악마와 추적하는 형사들의 피말리는 숨바꼭질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빈집에 들이닥친 수사관들을 조롱하듯 용의자 도 씨는 이미 자신의 은신처를 차갑게 비우고 어둠 속으로 스며든 뒤였다. 3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2개의 거대한 사과 상자에 나누어 담고 호련히 자취를 감춘 31세의 도망자. 전국으로 뻗어있는 거미줄 같은 도로망과 수천만 명의 인파 속에서 단 한 명의 유령을 찾아내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지난한 작업이다. 이 막막한 추적의 진공 상태를 깨기 위해 경찰청 소속 범죄 심리 분석관, 즉 프로파일러들이 전면에 나섰다. 도망자의 다음 발자국을 미리 예측하고 그가 숨어들 만한 음습한 둥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가 어떤 뇌구조와 심리를 가진 인간인지 철저하게 해부해야만 했다. 수사본부의 대형 화이트보드에는 도 씨의 삶을 조각낸 수백 장의 금융 내사 자료와 주변인 진술서, 그리고 범죄 행동 분석 보고서가 빼곡하게 채워지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도씨가 세상에 보여주던 완벽하게 다듬어진 거짓된 가면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그의 이력서는 대한민국 사회 어디에서나 환영받을 법한 건실한 30대 청년의 표본과도 같았다.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번듯한 보험회사에 재직 중인 유능한 설계사. 그는 항상 구김살 없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글서글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뛰어난 사교성과 친화력으로 고객들의 굳건한 신뢰를 한몸에 받던 인물이었다. 피해 진한 전직 노이사 일가 역시 이 견고하고 매끄러운 가면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하지만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관들의 예리한 메스가 그의 이면, 즉 금융계좌와 통신 내역이라는 가장 솔직한 내면을 갈라보았을 때 그곳에는 건실한 청년 대신 시궁창 같은 탐욕에 찌그러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끔찍한 괴물이 웅크리고 있었다. 프로파일러들이 분석한 도시의 심리적 기조에는 통제 불가능한 맹목적 탐욕과 파멸적인 중독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그의 겉모습은 말끔한 엘리트 회사원이었지만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그는 평택 일대의 유흥가와 어두운 뒷골목을 전전하며 불법적인 판돈이 오가는 어둠의 테이블에서 이성을 잃는 중증 도박 중독자였다. 승률 없는 위험한 게임에 자신의 영혼과 미래를 갈아넣은 결과는 참혹했다. 그는 이미 정상적인 근로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깊고 검은 늪에 빠져 있었다. 경찰의 치밀한 자금 추적 결과 도씨가 음성적인 사채업자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끌어다 쓴 악성 부채의 규모는 무려 1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매달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고금리 이자와 사채업자들의 숨막히는 독촉 전화, 그리고 일상을 조여오는 협박의 굴레.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도시의 내면에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인간성과 도덕적 억제력은 서서히 질식해갔다. 이성과 양심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바로 그 절망의 임계점에서 그의 핏발선 눈동자에 노이사 일가의 막대한 토지 보상금 4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포착된 것이다. 벼랑 끝에 몰린 도박꾼에게 그 거대한 자본은 단순한 타인의 땀방울이 밴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구질구질한 인생을 단숨에 리셋해줄 썩은 봉화줄이자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빛으로 보였을 것이다. 프로파일러들은 도씨가 설계한 범행의 일련의 과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며 그의 극단적인 냉혹함과 계획성에 다시 한번 전율했다. 일반적인 생계형 범죄자나 우발적 침입자들은 금품을 훔치다 발각되면 도주하거나 순간적인 패닉에 빠져 엉성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선에서 그친다. 그러나 도씨는 시작부터 질적으로 달랐다. 그는 처음부터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환전이라는 그럴듯한 미끼를 던져 3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집안으로 스스로 끌어들이게 만든 뒤 그 돈의 존재를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완벽하게 정리하겠다는 소름 끼치는 각본을 완성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완벽한 완전 범죄, 즉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 깔끔한 청소만이 유일한 지상 목표였다. 가장 먼저 범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19세 손자를 밖으로 깨어내어 으슥한 공터에서 금속 배트로 무자비한 스윙을 날렸다. 이는 단순히 목격자를 없애는 것을 넘어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는 인간관계의 뿌리 자체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잔혹한 의지의 발현이었다. 그 길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안성의 저택으로 돌아와 늦은 밤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문을 열어주는 3명의 늙은 노인들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수십 년간 자신을 친조카처럼 아껴준 이들을 한치의 감정적 동요나 죄책감도 없이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뜨리고 영원한 수면 상태로 인도한 행위. 그것은 단지 잔인한, 그리고 영원한 수면 상태로 인도한 행위. 그것은 그가 이미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상실한 채 오직 목적 달성만을 위해 움직이는
소시오패스적 성향의 극치에 도달해 있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다. 이제 추적자들의 눈앞에 도망자의 프로파일링이 완벽한 형태를 갖추었다. 그는 고도의 지능범이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과 존엄을 한낱 벌레처럼 취급할 수 있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동시에 1억 원이 넘는 숨막히는 빚의 늪에서 갓 빠져나와 3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양손에 거머쥔, 극도로 흥분되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상태에 놓인 통제불능의 괴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매서운 눈썰미의 수사관들은 그의 완벽해 보이는 도주 계획 속에 감춰진 아주 치명적인 물리적 맹점을 하나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도씨가 그토록 갈망하며 탈취한 3억 원이라는 돈의 물리적인 형태와 부피였다. 전액 1만 원권 지폐로 구성된 3억 원. 두 개의 커다란 사과 상자에 빈틈없이 꽉꽉 눌러 담긴 이 엄청난 현금 다발의 무게는 자그마치 30kg을 훌쩍 뛰어넘는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데다 안에 내용물이 발각되는 순간 곧바로 파멸로 이어질 시한폭탄 같은 두 개의 사과 상자를 양손에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 설치된 수많은 CCTV 렌즈들과 무거운 짐을 든 남성을 향해 쏟아질 불특정 다수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본능적으로 쫓기는 자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두려운 적이기 때문이다. 범죄행동 분석팀의 최종 결론은 날카롭고 명확했다. 용의자 도씨는 절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장거리 도주를 감행할 수 없다. 그는 30kg이 넘는 짐을 은닉하기 위해 반드시 자신의 개인 차량을 이용해 인적이 드문 국도를 타고 이동했을 것이다. 혹은 그 무거운 상자를 옮기고 피 묻은 차량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아주 은밀한 조력자, 즉 자신과 끈끈하게 연결된 공범의 테두리 안으로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러한 정밀한 프로파일링 결과는 막연하게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흩어져 있던 경찰의 수사망을 고도로 압축시키고 날을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력반 형사들의 매서운 시선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도씨의 과거 영구지, 그가 돈을 갚아야 할 사채업자들의 은밀한 주무대, 그리고 범행 직후 그를 기꺼이 숨겨줄 만한 지하세계의 조력자들을 향해 숨막히는 속도로 좁혀지고 있었다. 어둠 속의 추적자들은 사방에 정교한 덫을 놓고 웅크린 채 오만함에 빠진 도망자가 스스로 작은 실수 하나를 저지르기만을 차갑게 기다리고 있었다. 수사망은 이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처창이 되어 괴물의 숨통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이고 있었다. 2002년 12월 2일 경기도 지방경찰청은 수사본부의 최종 결단에 따라 안성 일가족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도씨에 대한 전국적인 특급 공개 수배령을 전격적으로 하달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밤낮 없이 매달려 수집한 방대한 내사자료와 명백한 과학적 증거들이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철저하게 통제되며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경찰의 내부 수사망은 이제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는 거대한 공개 포위망으로 그 형태를 완벽하게 전환했다. 정교방송의 저녁 뉴스 속보 화면과 이튿날 조간신문의 일면, 그리고 전국의 모든 기차역, 시외버스 터미널, 은행 창구마다 서글서글하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는 31세 청년 도씨의 증명사진이 빼곡하게 도배되기 시작했다. 수배 전단지 속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건실해 보였다. 누군가의 친절하고 싹싹한 이웃이자 성실한 직장인처럼 보이는 그 매끄러운 가면 아래에 3명의 힘없는 노인을 영원한 침묵 속으로 밀어넣고 19세 소년마저 차가운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잔혹한 악마가 숨어있다는 사실은 대중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수사본부의 진짜 목적은 대중의 단순한 공분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가진 눈동자를 또 다른 살아있는 감시 카메라로 활용하여 음습한 지하세계로 숨어든 도망자의 운심폭을 극한까지 제식시키는 것이 이 특급 수배령이 노리는 가장 치명적인 전술이었다. 수배 전단이 전국 단위로 퍼져나가는 동안 강력반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핵심 추적팀은 앞서 프로파일러들이 정밀하게 짚어낸 도망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즉 30kg에 달하는 2개의 사과 상자의 물리적인 이동 궤적을 쫓는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3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은 그 자체로 도씨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탐욕의 결정체였지만 역설적으로 도주하는 그의 발목을 가장 무겁게 옥죄는 거대한 족쇄이기도 했다. 내용물이 누군가에게 발각되는 순간 곧바로 파멸이라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대중교통에 오르거나 수많은 승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견뎌내는 것은 범죄의 생리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따라서 수사본부의 논리적 결론은 단 하나로 좁혀졌다. 도씨는 반드시 개인 소유의 차량이나 추적이 까다로운 렌터커카 혹은 그 은밀한 이동을 기꺼이 도와줄 공범의 차량에 숨어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추적팀은 즉각 국토의 대동맥인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국도 교차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녹화 기록을 초단위로 분할하여 정밀 분석하는 가혹한 작업에 돌입했다. 수만 장의 흑백 CCTV 화면을 분석하는 과정은 형사들의 시력과 정신력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었다. 번호판 식별조차 쉽지 않은 흐릿한 렌즈 속에서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묵직한 박스 형태의 실루엣이 실려 있거나 차체가 비정상적인 무게로 인해 미세하게 가라앉은 차량들을 일일이 선별해내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끈질긴 집념의 결과물이었다. 도시 명의의 차량 번호는 물론이고 그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주변 인물들의 차량 이동 내역까지 모조리 조회하는 저인망식 탐문이 쉴 새 없이 병행되었다. 동시에 첨단 통신 수사 기법이 전방위로 가동되었다. 도시는 경찰의 위치 추적을 우려해 범행 직후 자신의 원래 휴대전화 전원을 차갑게 꺼버렸지만 1억 원이 넘는 빚 독촉에 시달리던 그가 사채업자나 자신을 숨겨줄 조력자 혹은 훔친 돈을 세탁해줄 음성적인 브로커와 단 한 번이라도 연락을 취하지 않고 버티기란 심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사팀은 도씨의 가족, 직장 동료, 그리고 평택 유흥가의 사채 조직원들까지 그와 통화 기록이 단 한 번이라도 남아있는 수십 명의 통신 내역에 대한 실시간 감청과 기지국 위치 추적 영장을 즉시 발부받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파의 그물을 쳤다. 범인이 어디선가 타인의 명의로 된 대포폰을 켜거나 공중전화 수화기를 드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통신 수사 요원들은 헤드폰을 쓴 채 신경을 곤두세우고 밤을 지새웠다. 끈질긴 추적과 잠복의 시간이 무겁게 흐르던 중 마침내 견고해 보이던 도망자의 장막에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균열이 발생했다. 평택 일대의 어둠의 경로를 샅샅이 수소문하던 정보원들로부터 수사본부를 뒤흔들 만한 유력한 첩보가 날아든 것이다. 도씨가 범행 직전 평소 자신과 호영호재하며 가깝게 지내던 특정 지인들과 은밀한 만남을 가졌고 심지어 그의 매형마저 최근 매우 심상치 않은 자금의 흐름과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는 안성의 저택 현장에서 직접 묵직한 배틀을 휘두른 것은 도씨 단독일지라도 30kg이 넘는 그 무거운 현금 상자를 운반하고 범행 직후 피 묻은 옷을 폐기하며 도주로를 마련해준 그림자들이 존재한다는 경찰의 초기 가설을 완벽하게 입증해주는 훌륭한 단서였다. 강력반 형사들은 즉각 도시의 매형과 핵심 지인들을 조력자 용의 선상에 올리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고강도의 내사에 착수했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듯 보였던 그들의 움직임 속에서 베테랑 수사관들의 예리한 촉각에 거슬리는 수상한 파열음들이 하나둘씩
감지되기 시작했다. 평소 전혀 갈 일이 없는 낯선 교외 지역으로의 짧고 목적 없는 드라이브. 외진 공중전화 부스 주변을 서성이며 나누는 짧은 통화.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생필품을 조달하듯 여러 은행의 현금 인출기를 돌며 돈을 찾는 비정상적인 동선들이 꼬리를 물고 포착된 것이다. 이들의 동선을 끈질기게 역추적하고 그들이 지나간 지방국도의 방범용 CCTV를 겹겹이 교차 검증한 결과 도씨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은밀한 도주 궤적은 안성에서 출발해 남쪽을 향해 매우 구체적인 선을 그리고 있었다. 철통같이 조여오는 수도권의 추적망을 피하기 위해 통행량이 많고 검문이 잦은 경부고속도로 대신 가로등조차 희미한 구불구불한 지방국도와 농로를 교묘하게 넘나들며 도주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통신기주국의 전파 기록과 조력자들의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지도 위에 그려본 결과 모든 화살표가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점차 대한민국 중심부인 충청남도 일대로 날카롭게 압축되기 시작했다. 특히 추적의 결정적인 돌파구는 도시의 벼랑 끝에 몰린 심리 상태에서 터져나왔다. 수사팀의 치밀한 통제하에 도시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 중 한 명이 과거 연락처로 끈질기게 상환 독촉 미끼 문자를 발송했고 추적에 대한 공포와 조력자와의 연락에 목이 말랐던 도망자가 깊은 밤 아주 짧은 순간 대포폰의 전원을 켜고만 것이다. 비록 단 몇 초 만에 기계의 전원은 다시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수사팀의 전파 탐지기에 붉게 전멸하며 남겨진 단 한 번의 희미한 기지국 핀 신호는 그 어떤 목격자의 진술보다 정확하고 치명적인 나침반 역할을 해냈다. 그 신호가 반경을 그리며 발산된 곳은 정확히 충청남도 천안시의 특정 변두리 구역이었다. 이제 경찰이 쳐놓은 거대한 사냥의 그물은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고도 맹렬하게 수축되었다. 충남 관할경찰서 소속의 모든 기동대와 파출소에 최고 수준의 적색 경계태세가 하달되었고 사복으로 위장한 형사들이 천안 외곽의 후미진 모텔촌, 철거를 앞둔 낡은 원룸단지, 불법 도박장, 그리고 은신이 가능한 지하 다방 등 모든 정조직들을 벌집 쑤시듯 샅샅이 뒤집어 엎기 시작했다. 한번 피냄새를 맡은 끈질긴 사냥개들은 숨통을 끊기 전까지 절대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3억 원이라는 핏빛으로 물든 탐욕의 덩어리를 두 팔에 끌어안은 채 창문조차 없는 비좁은 방구석에서 며칠 밤낮을 극도의 공포와 신경쇠약에 시달리며 쫓기고 있을 도씨. 그의 숨통을 옥죄는 수사망은 이제 단 한 치의 오차나 우연조차 허용하지 않는 무자비하고 완벽한 포위망으로 진화하여 그의 낡은 은신처 문고리 코앞까지 소리 없이 육박해 들어가고 있었다. 악마를 잡기 위한 피말리는 추격전의 카운트다운은 마침내 그 영초를 향해 거침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2002년 12월 3일 전국에 특급 수배령이 하달된 지 단 24시간 만의 일이었다. 충청남도 천안시 외곽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멀리 떨어진 한적하고 흐미진 변두리 골목은 차가운 겨울 안개에 휩싸여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수사본부의 통신 추적망에 아주 짧게 단 몇 초간 걸려들었던 대포폰의 전파 발신기지국 반경 안으로 수십 명의 사복 강력반 형사들이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 한번 파깃의 냄새를 맡은 사냥개들은 절대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다. 형사들의 눈빛은 매섭게 번뜩였다. 수십 개의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과 원룸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미로 같은 골목. 추적팀은 이 일대의 야간 배달 내역, 편의점 진출입 CCTV, 그리고 최근 일주일 사이 보증금 없이 급하게 현찰로 계약된 단기 임대방들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미줄처럼 펼쳐진 탐문 수사망에 결정적인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
평소 인적이 드물어 비어있던 한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방. 그곳의 창문 전체가 두꺼운 암막 커튼과 신문지로 덧대어져 외부의 빛을 완벽하게 차단한 채 밤낮 없이 죽은 듯이 고요하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이 확보된 것이다. 더구나 그 반지하 방 앞의 좁은 주차장에 이틀 전 수배 전단에서 파악했던 도씨의 매형 소유 차량과 유사한 짙은색 세단이 잠시 머물다 사라졌다는 사실까지 교차 검증되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정황이 너무나도 날카롭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확신에 찬 수사본부는 즉각 최후의 작전명을 하달했다. 자정이 넘어선 깊은 시각, 주변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무거운 침묵이 골목을 지배할 무렵이었다. 방탄조끼와 전술 장비로 준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강력팀 정예 요원들이 해당 다세대 주택을 겹겹이 포위하며 압박해 들어갔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건물 외곽의 모든 도주로를 전면 차단하고 옥상과 통풍구, 지하로 통하는 모든 출입구에 요원들이 배치되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선두에 선 진입조가 반지하 방의 낡은 철문 앞에 바짝 다가섰다. 도씨는 30kg에 달하는 현금 상자를 곁에 두고 극도의 신경쇠약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터였다. 약간의 소음만으로도 그가 어떤 극단적인 저항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팽팽한 상황. 작전의 핵심은 타깃이 상황을 채 인지하기도 전에 공간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압도적인 기선제압이었다. 진입! 무전기를 통해 반장의 짧고 건조한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묵직한 파열음과 함께 낡은 현관문의 잠금 장치가 산산조각나며 거칠게 열렸다. 경찰이다! 꼼짝 마!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좁은 방 안으로 수십 개의 강렬한 전술 랜턴 불빛이 폭우처럼 쏟아져 들어갔다. 날카로운 빗줄기들이 동시에 방 안을 훑으며 교차하다가 한 곳에 꽂혔다. 그곳은 방구석에 놓인 비좁고 지저분한 매트리스 위였다. 수사관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던 3명의 힘없는 노인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흔적 없이 정리해버린 그 냉혹하고 잔인한 악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렬한 랜턴빛을 피하기 위해 두 팔로 얼굴을 감싼 채 마치 겁에 질린 짐승처럼 웅크려 덜덜 떨고 있는 31세의 초라한 도망자가 있을 뿐이었다. 도씨의 눈동자는 극도의 공포와 수면 부족으로 붉게 짓물러 있었고 파랗게 질린 입술은 단 한마디의 변명이나 반항조차 내뱉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제압하고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우는 데에는 단 1분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자신보다 약한 노인과 소년을 상대로는 그토록 잔혹하고 완벽한 범죄를 실행했던 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한 몰락의 순간이었다. 형사들의 매서운 시선은 곧바로 도씨가 웅크리고 있던 침대 밑과 벽장 쪽을 향했다. 조심스럽게 가려진 짐들을 걷어내자 수사팀이 그토록 끈질기게 추적해온 끔찍한 탐욕의 증거물이 그 서늘한 자태를 드러냈다. 두꺼운 공업용 테이프로 칭칭 감긴 2개의 커다란 사과 상자. 현장 감식반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상자를 개봉하자 은신처에서의 며칠 동안 도씨가 불안감에 떨며 뜯어 사용한 극히 일부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된 막대한 양의 1만원권 지폐 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3명의 생명과 맞바꾼 그 핏빛 현금은 주인의 비참한 수갑찬 두 손을 조롱하듯 차가운 지하실 바닥 위에서 특유의 짙은 지폐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하지만 도씨의 두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현금을 회수했다고 해서 모든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었다. 3억 원이라는 거대한 짐을 안성에서 충남 천안까지 은밀하게 옮기고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대포폰과 이 음습한 은신처를 마련해준 보이지 않는 공범들.
그 그림자들을 모조리 뿌리 뽑아야만 이 잔혹한 연극의 막을 영원히 내릴 수 있었다. 압송된 도시를 향한 고강도의 밤샘 진술 녹화가 즉각적으로 이어졌고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추궁과 완벽하게 수집된 정황 증거들 앞에 도시의 얄팍한 방어막은 이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의 떨리는 입술에서 마침내 흘러나온 조력자들의 이름은 수사팀의 초기 프로파일링이 정확히 적중했음을 보여주는 그와 가장 가까운 핏줄과 지인들이었다. 즉각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녘에 또 다른 강력팀 요원들이 도시의 매형과 그의 절친한 친구의 자택을 동시에 급습했다. 그들은 도시가 안성의 저택에서 저지른 끔찍한 짓을 사전에 혹은 사후에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떨어진 막대한 범죄 수익금의 달콤한 유혹과 삐뚤어진 가족의 의리라는 명목하에 기꺼이 악마의 수족이 되기를 자처한 자들이었다. 피가 튀었을지도 모를 차량을 꼼꼼하게 세차하여 결정적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 그리고 경찰의 추적망을 교란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며 도주로를 확보해준 혐의. 굳은 표정의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들이밀며 들이닥쳤을 때 그들 역시 이미 자신들에게 다가온 차가운 법의 심판을 예감한 듯 별다른 반항 없이 고개를 떨구고 수갑을 받았다. 이로써 2002년 초겨울 조용하고 평화롭던 안성의 농가 저택을 서늘한 공포로 물들였던 일가족 사건의 모든 실행자와 조력자들이 경찰의 거대한 그물망 안에 완벽하게 포획되었다. 한때 4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의 소문과 달콤한 환전이라는 미끼로 시작된 치밀한 범죄극은 과학수사의 날카로운 메스와 강력반 형사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추적 앞에 그 추악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완전히 까발리게 되었다. 압수된 2개의 사과 상자와 막대한 현금, 안성저택 거실의 계산기에 남겨진 명백한 지문,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19세 생존자의 일관되고 생생한 진술, 그리고 도주 경로를 정확하게 짚어낸 통신기지국의 데이터 로그까지 재판부의 준엄하고 차가운 심판을 끌어내기 위한 모든 물리적, 정황적 증거의 사슬이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견고하게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강력반 반장은 두꺼운 수사 기록철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사건의 실체는 완벽하게 해명되었고 괴물들은 철창 뒤의 차가운 독방으로 사라졌지만 수사관들의 가슴속에는 사건 해결의 통쾌함 대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씁쓸함과 서늘한 여운만이 짙게 가라앉고 있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잔혹한 괴물로 만들었단 말인가? 수사본부의 낡은 철제 책상 위로 수백 장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기록철이 무거운 마찰음을 내며 마침내 굳게 닫혔다. 2002년의 차가운 초겨울, 평화롭던 안성의 한 농가 저택을 덮쳤던 참극의 모든 진장은 그렇게 차가운 활자들로 봉인되었다. 압수물 보관소로 넘겨진 2개의 사과 상자와 그 안을 가득 채웠던 3억 원이라는 막대한 현금, 그리고 거실 한 구석에 흉측하게 부러져 있던 은빛 알루미늄 배트. 사건을 담당했던 베테랑 형사반장은 핏발선 눈을 비비며 창밖에 밝아오는 새벽 여명을 묵묵히 응시했다. 범인들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우고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퍼즐처럼 맞추어냈지만 수사관들의 가슴 한구석에는 통쾌한 승리감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씁쓸함과 서늘한 허무함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 사건이 그토록 수사관들의 뇌리에 지독한 잔상으로 남은 이유는 단순히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치밀해서가 아니었다. 진정으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공포의 본질은 바로 가장 절대적인 신뢰의 배신에 있었다. 피해자인 노 의사 부부에게 용의자 도 씨는 낯선 침입자나 경계해야 할 불청객이 결코 아니었다. 수십 년간 가족끼리 호영우지하며 정을 나누어온 자신의 친족 하나 다름없는 싹싹하고 건실한 청년이었다.
늦은 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노부부는 문 밖에 한길을 뚫고 자신들을 찾아온 그 청년을 위해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런 의심 없이 견고한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해 주었을 것이다. 안식처지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은 그들이 맹목적으로 믿었던 인물의 발걸음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차가운 밀실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수십억에 달하는 거대한 토지 보상금과 눈앞에 쌓인 3억 원이라는 현금 다발. 도박이라는 깊고 검은 늪에 빠져 1억 원이 넘는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도시에게 그 돈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와 양심마저 완벽하게 마비시키는 강력한 독약이었다. 타인의 피와 땀이 서린 정당한 재산에 그는 오직 자신의 시궁창 같은 인생을 단숨에 구원해줄 무기물적인 숫자로만 치부했다. 돈이라는 이름의 그물은 한 인간의 이성을 얼마나 쉽게 집어삼키고 평범했던 이웃의 얼굴을 얼마나 순식간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냥꾼의 낯빛으로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찰나의 순간들 속에서 도시의 내면에는 오직 상자 2개를 차지하겠다는 맹목적인 목적만이 존재했을 뿐 수십 년간 쌓아온 따뜻한 정이나 타인의 생명에 대한 일말의 존중은 먼지처럼 증발해버린 뒤였다. 이 비극적인 탐욕의 구판이 남긴 상흔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영구적이다. 3명의 노인은 평생을 일구어온 자신들의 보금자리에서 영문도 모른 채 영원한 편도 여행을 떠나야만 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 눈앞에서 마주했을 당혹감과 배신감의 크기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깊고 끔찍한 흉터를 껴안고 살아가야 할 이는 바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19세의 어린 손자다. 평소 다정하게 아저씨라 부르며 따랐던 인물에 의해 칠흑흑 같은 공터로 끌려가 무자비한 스윙의 표적이 되어야 했던 소년. 육체에 새겨진 뼈아픈 상처는 언젠가 아물겠지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그 냉혹한 눈빛과 하루아침에 조부모를 잃어버린 텅 빈 상실감은 소년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남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병상에서 힘겹게 입을 열어 악마의 민낯을 구발한 소년의 숭고한 용기가 없었다면 이 완벽에 가까웠던 밀실극은 영원히 미제 사건의 서늘한 서고 속으로 묻혀버렸을지도 모른다. 사건이 검찰로 성취되고 이어진 법의 심판은 차갑고 준엄했다. 범행의 모든 정황과 과학적 증거, 그리고 조력자들의 진술까지 완벽하게 결박된 상태에서 도시와 그의 공범들이 빠져나갈 법의 사각지대는 단 한 뼘도 존재하지 않았다. 돈을 위해 핏줄처럼 지내온 이들을 흔적 없이 정리하고 그 죄악의 무게를 다른 이들과 나누려 했던 자들은 결국 빛이 들지 않는 차가운 철창 너머로 영원히 격리되며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의 묵직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회수된 3억 원의 현금 상자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것이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3명의 체온을 다시 되돌려주거나 소년의 산산조각난 일상을 완벽하게 복원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건은 종결 판정을 받고 화려했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점차 사그라들었지만 현장을 지휘했던 형사들은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부러져 있던 금속 배트의 서늘한 감촉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수레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지만 그 욕망의 크기가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순간 우리 주변의 누구라도 안성의 창극을 연출한 두 얼굴의 괴물로 돌변할 수 있다. 선량한 이웃의 가면을 쓰고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요구하는 이의 등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는 맹수들의 숲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 가장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의 무게가 얼마나 잔인한 결말을 초래할 수 있는지. 2002년 안성의 낡은 저택이 남긴 무겁고도 서늘한 경고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 어딘가에서 날카롭게 유효하다. 진실을 추적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악마는 언제나 가장 친숙하고 다정한 얼굴을 하고 당신의 굳게 닫힌 현관문 밖에서 미소 지으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